하고 싶은 것을 다 어떻게 보면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의 원천이 된 거죠. 안녕하세요. 황윤정입니다. 저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고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엘리트는 어떻게 키우는가의 공저자, 그 다음 초등공부 언어지능이 답이다의 저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책 홍보도 했고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하고 즐겁게 교육활동하고 또 저희 집 두 아들과 또 재미있는 활동들 하면서 여름방학 지냈고요. 또 두 번째 출연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저도 기대가 크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교육 철학.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자녀 교육 철학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 삶에 대한 어떤 태도, 또 삶의 철학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한참 동안 고민을 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무엇이고, 내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한번 뒤돌아서 또 제가 그 양육했던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 그 다음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가끔씩 생각을 해요. 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나한테 오다니, 이거 너무 축복 아닌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예쁜 애들이 올 수가 있지? 하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예쁜 아이들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 아이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잠깐 나한테 온 진짜 선물 같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교육의 목표 또는 훈육의 목표, 양육의 목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성인으로 독립시키고자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연습을 하고 있고요.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아이가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냥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면서 책임을 지면서 그 나이 때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자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더 이상 부모에게 많이 기대거나 또 부모에게 자꾸 되묻거나 하는 조금 어린아이 같은 성인이라기보다는 책임감 있고 자기 자신을 좀 자신감 있게 좀 북돋아 줄 수 있는, 스스로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고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되, 아이는 내 것은 아니다, 아이는 결국은 나를 떠나갈 어떻게 보면 선물이다 잠깐 동안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살고 있는 엄마로서, 또 강남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서 피부로 굉장히 밀접하게 와닿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 그 집 근처에 학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단지 같은 게 올 때가 있고, 어떻게 번호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자주 오기도 하는데, 땡땡 학원 의대반 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또는 유치원 대상으로까지 의대반이 개설이 되어서 교육을 시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선호되는 직업이고,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세상이 너무너무 급변하게 빨리 바뀌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아이에게 좀 바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직업은 없어질 것 같지 않고, 이 직업은 아직도 각광받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가 되고 더 인기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의대 열풍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한때 영재고 한때 과학고 열풍이었던 것처럼 그냥 그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대 열풍이라고 하는 것이 의대만 목표로 한다고 라는 생각은 좀 덜 드는 편이고, 어쨌든 세상이 변하고 직업이 다양해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올지라도 공부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서, 많은 학부모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런 열풍이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에게 이제 훈육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렇고, 이제 교사가 아닌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훈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저는 쌍둥이 아이를 두고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좀 키울 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 몸이 최대한 편해야겠다, 첫 번째, 그게 좀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습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루틴을 만들어주자. 두 번째는 그런 부분을 좀 적용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훈육을 하실 때는,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 될 때는 어머니들께서 좀 단호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연습을 했어요. 목소리 톤도 낮추고 짧게 말하고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길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7시에 양치를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7시가 되면 양치할 시간이야 하고 얘기를 해주죠. 아이가 안 하고 있으면 또 얘기하죠. 자, 두 번째 얘기하지. 양치할 시간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 뭐 셋에 셀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아이들은 의외로 후다다닥 뛰어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몇 번 반복을 하시다 보면 조금씩 정착을 해 나가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훈육을 어려워하시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한테 좀 끌려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하시면 훈육이 훨씬 쉬워지실 텐데, 자, 지속적이라는 말은 어떤 날은 아이가 7시 양치를 했어요. 다음 날은 아이가 7시쯤 됐는데 졸리대요. 그래서 아이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뭐 그 다음 날은 넘어가고, 또 그 다음 날은 다시 양치를 시키시고, 그 다음 날은 또 졸리니까 아이가 칭얼칭얼대면 그래 오늘은 그냥 자자 하면, 이거는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이 부족한 훈육은 훈육이 될 수가 없어요. 훈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관성과 지속성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에게 좀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생각보다 어머님들 중에서 좀 마음이 약하신 분들, 아이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아이 어릴 때부터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아이의 마음을 너무 지나치게 읽어주시는 바람에 아이가 싫다고 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게 하시고, 그럼 훈육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훈육이 제대로 안 돼도 아이를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학년쯤 되면 어머니께서 통제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정도 훈육을 한 60-70% 정도는 완성을 시키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훈육이라는 건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꼭 지켜야 할 원칙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는 꼭 가야 되는 것, 아침에는 일어나야 되는 것, 그 다음 뭐 세수하고 양치하고 이런 것처럼 위생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뭐 엄마와 약속했던 뭐 숙제라든가 하루에 꼭 해야 될 분량은 꼭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시면서 좀 단호하게 계속 그 아이한테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요새 MBTI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T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T 성향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조금 훈육하시기가 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F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이의 마음을 너무 잘 읽어주시고 그 마음을 이해하시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떻게 보면 아이와 엄마 사이 밀당해서 밀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훈육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T 성향이 필요하십니다. 네, 그래서 MBTI에 관계없이 나는 훈육할 땐 T가 되겠어 라는 좀 결심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짧고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초등학교 고학년, 한 6학년쯤 되면 아이가 스스로 느끼는 거를 바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스스로 느껴서 내가 이때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이제 바른 청소년으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바라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즈음부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엄마 아빠의 훈육을 잔소리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줄이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때 시작을 하시면 이미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엄마 아빠의 열심히 사는 모습, 엄마 아빠의 좀 바른 모습을 그냥 꾸준히 보여주시면서 아이 마음속에 우리 엄마는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우리 아빠는 저렇게 바르게 사시는구나 하고 느껴서 엄마 아빠를 롤 모델로 삼게끔 하게 해주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6학년 중학교 그 시기에는 훈육을 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시긴 하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또 유치원생들의
친구들에게는 훈육이 꼭 필요한 시기이고, 어떻게 보면 유치원 입학할 시기부터 한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는 정말 중요해요. 훈육과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매일의 루틴을 짜서 매일매일 반복을 해주시고, 부모님이 힘드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봐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좀 도움을 요청하셔서 일관성 있게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일관성 있게 생활의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이가 많이 있어요. 생활적인 면이랑 공부에 관련된 공부력과 관련된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제가 통계적으로 어떤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선은 수업 태도가 바른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 태도가 바르다는 말은 선생님이 얘기할 때 집중해서 듣고 해야 할 활동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잘 마치는, 시간 내에 마치는 그런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발표를 할 때도 경청하는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왜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수업 태도가 바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선은 그 나이대의 아이들에 비해서 집중력이 높은 편이에요.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책에 대한 활자에 대한 집중을 이미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대한 몰입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활동까지 또는 다른 영역까지 어떻게 보면 그 능력이 발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나이대에 비해서 인내심이 좀 있다고 할까요? 마찬가지로 1, 2학년은 얇은 책을 읽지만 보통 3학년부터는 중장편의 그 책을 읽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어떤 책에 대한 몰입감과 더불어 책에 대한 인내심이 어느 정도 키워진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책을 열심히 읽는 애들은 약간 지루하거나 약간 어렵거나 약간 좀 힘든 그런 과목에 대한 수업을 맞이해도 그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견디거나 여기까지 내가 노력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뭔가 좀 흥미있는 게 나오겠네, 내가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재미가 나오겠네 라는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 생활 태도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아이들과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친구들이요, 조금 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게임이나 또는 TV나 유튜브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폭력적인 언어가 나올 때도 있고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라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노출이 된다는 건 그 언어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를 할 때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데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아무래도 구어체적인 표현에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바른 표현에 익숙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아주 예쁜 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은요, 어른들, 선생님들보다 더 잘 알아요. 누가 더 예쁜 말을 하는지, 누가 더 표현 능력이 좋은지, 누구랑 이야기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서 티가 나고 어떻게 보면 인기가 많아지는, 또 또래 그 친구들에 비해서 지적 성숙도가 높은 편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죠. 그 다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공부력에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공부력은 무엇일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잠재력인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공부에 대한 잠재력이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력과 인내심을 이미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다 다져진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땅을 먼저 파잖아요.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리잖아요. 이 아이들은 땅이 이미 다 파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건물을 짓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지금 설사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해도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떤 동기 유발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공부에 똑같이 책에 대한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력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저희 반에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어요. 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1학기 때는 성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재미있고 웃기고 코미디언 같이 막 웃기는 걸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더라고요. 공부는 따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았는데 항상 보면 책을 많이 읽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으로 친구들을 재밌게 해주고 또 분위기에 맞춰서 좀 수업 분위기를 좋게 해주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여름방학을 맞이하고서 어떤 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여름방학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어떤 결심이 있었대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알지만 그 친구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2학기 들어서부터는 성적 향상이 눈에 띄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뭐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는 잘해도 사회, 과학까지 잘하기는 사실은 힘들었어요. 과목이 많기도 하고 외우는 걸 힘들어하기도 하고 수학이나 영어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과목들은 조금 부족한 경우도 시간을 투자할 여력도 없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 친구는 모든 과목에서 급 성장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관찰을 했죠. 그리고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5학년까지 6학년 1학기까지 해온 건 정말 열심히 책을 읽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자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는 그동안 읽어왔던 책이 밑바탕이 되었고 공부력의 바탕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어떻게 보면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의 원천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아이와 책을 읽지 않는 아이는 학교에서 정말 많이 차이가 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태도라든가 친구들과의 대인관계, 생활면에서 공부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책 읽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만 읽는 아이, 어떻게 보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부러워하시는 그런 아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가진 부모님이 생각보다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왜 책만 읽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만 읽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피일 수도 있어요. 공부가 하기 싫어서, 수학이 너무 싫어서, 학원이 가기 싫어서 책을 어떤 도피처로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 제가 만나본 책만 읽는 아이 중에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책을 읽으면 엄마가 야단 안 치니까 나는 수학이 하기 싫은데, 나는 학원에 가기 싫은데,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데 책을 읽으면 엄마가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그래 너 책 읽으니까 독서는 좋은 거니까 라고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이들이 그렇게 도피처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좋고요. 또는 어떤 시리즈나 만화에 빠져서 책만 읽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시리즈나 만화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너무 책 편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좀 좋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문학작품 또는 비문학 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좀 권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집에 너무 한쪽으로 쏠린 책들이 많지 않나? 또 학습 만화만 너무 읽지 않나?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저는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매일매일 독서를 한두 시간 정도 루틴화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건 좋은데 독서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하진 않아요. 초등학생이라면 또 중학생이라면 해야 할 공부들이 있어요. 그 시기에 그 학년기에 꼭 따라가야 될 공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챙겨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와 공부가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초등학교 한 중학년 전까지는 독서의 그 양이 어떻게 보면 비율이 훨씬 높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고학년부터는 비슷비슷하게 조금 나눠가면서 비율 배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아이가 왜 책만 읽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아이 중에는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책을 읽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3, 4학년 정도 되면 수학이 갑자기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수학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수학의 진도도 조금 빨라지고 약간 다양화되면서 아이들이 낯서네 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빨리빨리 좀 쫓아가야 되는데 한번 시기를 놓치면 아이들이 수학은 어려운데 못하겠는데 근데 수학 숙제를 하라고 했는데 엄마가 문제집 여기까지 풀으라고 했는데 학교 숙제가 여기까지 있는데 모르겠다 하고 책을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빨리 잡아주셔야 돼요. 빨리 기본 기초부터 아이가 뒤처지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친구들과 문제가 생겼을 경우도 책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쉬는 시간은 참 즐거운 시간이죠. 점심시간도 참 즐거운 시간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간혹 몇 친구들은 책만 읽는 경우가 있어요. 책이 정말 좋아서이기도 한데 책을 읽지 않으면 다른 친구와 할 게 없고 다른 친구랑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책을 좋아해, 나는 책을 꼭 봐야 해, 이 책이 너무 재밌으니까 오늘 이걸 다 읽어야 해 하면서 스스로 주문을 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랑 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좀 친구를 사귀어서 책 읽는 것도 좋지만 친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좀 대표적인 경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아이가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이고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닌다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읽어주세요. 부모님들께서 힘드시겠지만 한두 권이라도 읽어주시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어머니께서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아버님이랑 좀 번갈아 가면서 순서를 정해서 하루에 한두 권 정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엔 한두 권이지만 아이가 좀 재미를 느끼면 아이가 계속해서 책을 가져올 거예요. 저는 한 30권까지 읽어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혼자 읽으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부부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책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충분한 시간을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초등학생만 돼도 학원을 다니고 숙제를 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없죠. 책은요, 할 게 없을 때 보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어른들이 TV 보고 유튜브 보고 하느라 바쁘잖아요. 책 언제 읽나요? 지하철에서 이동할 때, 짬짬이 시간 날 때 그렇게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책에 푹 빠지는 몰입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이가 좀 심심해요. 스스로 찾아 읽을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좀 심심해서 뭐 놀 거 없나 하고 둘러봤을 때 여기 책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에 너무 많은 장난감 두실 필요 없고요. 유튜브나 게임이나 이런 거는 최대한 늦게 허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것들은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난 다음에 허용해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한 시간을 줘서 심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간중간 책을 좀 권해주신다든지 또 읽어봐 주신다든지 아니면 집 곳곳에 책을 둠으로써 아이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책들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책에 대한 또는 독서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만들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 책을 참 좋아하는데 책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도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많이 읽어주기도 했고 게임 같은 거는 최대한 늦게 허용을 해줬고 유튜브는 아직도 허용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시기에 맞춰서 책을 적절하게 계속 빌려다 주기도 하고 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하기에 제일 좋았다고 하는 건 엄마와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주기적으로 아이들이랑 티타임을 갖는데 티타임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차 한 잔, 또 아이들 코코아 한 잔 이렇게 놓고서 옆에 보고 싶은 책 각자 갖고 와서 읽는 거예요. 서로 어떤 책을 읽는지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는 묻지 않아요. 그 시간에 묻지 않고 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랑 아이들이랑 또 맛있는 간식 조금이랑 티를 준비해서 책을 보는 시간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조금 심어주시면 아이에게 책 읽는 시간은 되게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우리 엄마랑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기다려지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는 기억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도서관도 좀 자주 가는 편인데 도서관에 갈 때마다 처음에는 아이들은 이제 충분한 시간을 줬죠. 책을 골라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책을 읽게 해주고 도서관에서 맛있는 음식을 좀 사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도서관 근처에 맛있는 햄버거집이 있는데 햄버거 먹으러 처음에는 가자 그랬어요. 도서관 가자는 게 아니라 엄마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다가 맛있는 햄버거 먹고 도서관 다시 와서 책을 읽고 책을 빌려가고 하는 것들을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세트화된 것 같기도 해요. 책 읽는 경험도 너무 좋고 엄마랑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너무 좋고 책을 잔뜩 빌려오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 놀이공원보다 좋아하는 장소가 바로 도서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어떤 숙제로 느끼기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어떤 소중한 경험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2가지 방법 한번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상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모든 과목의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과목의 성적이 잘 나오려면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필요한 능력들이 있어요.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문제 해결 능력도 필요하고요. 이해력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집중력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데는 독서가 밑바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은요, 아무래도 문제 이해력이 뛰어나겠죠. 그 다음에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책을 읽어서 다양한 책과 책 사이에 어떤 주제를 연결을 시키는 연습을 한 친구들은 사고력이 굉장히 확장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런 사고력의 확장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공부를 무조건 잘하게 되진 않지만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시간 단축이 굉장히 빨리 돼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똑같이 2시간씩 공부를 한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친구는 책을 많이 읽은 친구예요. B라는 친구는 독서를 별로 해보지 않은 친구예요. 2시간 동안 공부를 해도 습득한 공부량은 정말 다를 수가 있어요. 누가 더 많이 공부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책을 많이 읽은 친구겠죠. 빨리 습득하고 깊게 알게 되고 넓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사고를 확장시켜서 과목과 과목 사이 연결도 할 수가 있고요. 또 결국은 이런 그 연습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공부에도 성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몇 살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유튜브는 최대한 늦게 허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아이가 어리다면, 아직 유튜브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그게 가장 최선이고요. 유튜브를 사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중독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뭐 짧은 쇼츠 같은 거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짧고 자극적인 영상에 빠진 아이들은 책을 보자 하게 되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 허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미 우리 아이는 유튜브에 빠져 있다, 약속을 하셔야겠죠? 제안을 하셔야죠. 유튜브는 주말에 1시간, 이런 식으로 뭐 주말에 토요일에 1시간, 일요일에 1시간, 이 정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철저하게 제안을 하세요. 여기에서 뒤로 밀리시면 안 돼요. 핸드폰을 갖고 있는 순간,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계속해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어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탓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 시간 걸어주시고 사용하시고, 아이가 어떤 부탁을 해도 어떤 호소를 해도 풀어주지 마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멀리 두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제안을 하다 보면 아이에게 조금 시간이 남을 수 있어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놀잇감을 찾게끔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가 푹 빠질 만한 책 한 권을 만나면 되는데, 그 한 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동생 이야기인데, 저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지금 책을 참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는 책을 읽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책을 좋아했던 편이었고, 그 친구는 초등학교 한 중학년 때까지 책을 잘 안 읽었어요. 그러다가 그 전래 동화집에서 딱 한 권 재미있는 책을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취향에 맞는 책이죠. 10번, 20번 계속 읽더라고요. 매일같이 그 책만 읽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몇백 번 읽은 것 같은데, 그 책을 몇백 번 읽은 다음부터는 다른 책까지 이 책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도 지금은 책을 많이 읽는, 어떻게 보면 평생 독자가 되었는데, 아이에게도 누구에게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게끔 해주시는 거는 약간 부모의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학년기에, 그 나이대에 관심 있을 만한 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내 아이가 관심 있을 만한 책은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어떤 책은 학년기에 맞게 나왔다고 해도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의 독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책을 적절하게 제공을 해주시고, 아이가 읽어도 재밌는 책이 있구나 라는 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한 권이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보여준 적은 없어요. 양육 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죠. 특히나 저는 아들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한 아이가 떼쓰고 울면 다른 아이 똑같이 따라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도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만 5세까지는 뭐 유튜브나 TV를 보여주지 말자라는 이제 부부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식당에 가거나 외식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외식을 좀 줄였던 것 같고요. 가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죠. 가서는 앉아 있는 거야, 울지 않는 거야, 떼쓰지 않는 거야. 그 원칙을 좀 어긴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아이가 좀 좋아하는
좋아하는 장난감 같은 거는 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것들을 장난감처럼 만들어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크게 뭐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없이 키웠던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제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라고 할까요? 그건 그 부부간에 그 합의된 원칙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 서로 누구도 좀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약간 눈치를 보는 것도 있었고, 아, 우리 이거는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 원칙은 지키자 하고 서로 좀 도와가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보여주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생각보다 계속 보여주시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최대한 늦게 보여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사교육과 독서가 대립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셔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학생이라면 저는 단연코 독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교육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학원 숙제에 치여서 또는 뭐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업을 듣느라고 독서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독서 시간을 좀 루틴화해서 정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루에 30분 아니면 하루에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꼭 독서를 해야 되는 시간으로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일 사실 검사를 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자기 전 뭐 30분, 학교 다녀와서 30분 해서 1시간을 만드신다든지 좀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엄마 아빠랑 아이가 같은 책을 읽는 것도 괜찮아요. 시간대를 달리해서 엄마는 뭐 아침에 읽고 아빠는 퇴근하고 나서 그 책을 읽고 아이는 학교 다녀와서 책을 읽고, 그래서 똑같은 책을 가족 구성원이 모두 읽음으로써 책에 대한 대화가 원활히 되면 아이는 조금 더 독서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서와 사교육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그 과정 중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아니면 아이가 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든가 또 시간 할애를 제대로 못할 것 같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독서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우선 3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문해력 확장, 두 번째는 사고력 확장, 세 번째는 학교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변화, 처음에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문해력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아이가 책을 많이 읽으면 새로운 단어나 새로운 어휘 또는 새로운 표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랄 만큼 얘가 이런 단어를 알아? 우리 아이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 그 정도의 문해력이 빠르게 확장이 됩니다.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도 굉장히 훌륭하고 또 빠르게 그 습득을 하기 때문에 또 집에서 보시기에 그 문해력이 확장되는 부분을 가시적으로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일기라든가 또 짧은 독서록 쓰기에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가장 큰 빠른 변화는 문해력 확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고력 확장입니다.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책을 수용적으로 읽기만 합니다. 이 말은 작가가 쓴 내용을 그대로 흡수를 해서 받아들이죠. 그런데 책을 많이 읽게 되고 다양한 책을 읽으면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자기가 가진 어떤 배경적인 지식, 경험과 상반되는 내용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틀렸나? 아니면 책도 맞고 나도 맞는데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책과 책을 연결하면서 이 책에선 이렇게 말했고 저 책에선 저렇게 말했는데 이게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공통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사고 확장 통로가 열리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사고력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요. 생각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문해력을 넘어서 이 아이는 생각이 참 깊네.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지? 라는 깨달음, 그런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1번과 2번이 합쳐져서 나오는 부분인데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고력이 확장되고 문해력이 확장되면 이해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비교적 쉬워집니다. 비교적 쉬워진다는 이야기는 조금 특출나게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특출난 아이들의 특징들이 문해력도 좋고 사고력도 좋고 책도 많이 읽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조금 특출난 그 부분들을 보이게 되면 학교에서 아무래도 친구들 사이에서 얘는 되게 똑똑한 아이네, 얘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네, 또 선생님께서도 이 친구는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해 속도도 좋고 이해 폭도 굉장히 넓네 라는 인식을 얻게 되면서 아이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학교 생활에 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게 되면 이게 단번에 나타나진 않지만 1년, 2년, 3년 축적이 되면서 쭉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에 아이가 아주 크게 발전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3가지 단계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는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인 것 같아요. 교과 과정에 영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들어오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에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만 3세부터 영어 유치원을 쭉 다니고 그 외에 영어로 사교육을 계속 받아오고 해외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그 차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영어 교과 전담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었던 부분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한 시간에 지도를 할까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쉬운 부분은 수준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좀 재미가 없고, 약간 수준을 높이면 기초적인 능력을 가진 친구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들고 이 부분이 가장 좀 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였던 것 같고요. 영어 교과는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가끔은 어려운 단어를 말할 때도 있고 저도 모르게 빠르게 말할 때도 있는데, 반에서 한 5분의 1 정도? 그 친구들은 다 알아듣고 통역도 하고 저랑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토플 준비를 따로 한다든가 해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랑 글도 아주 잘 이해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가끔 라이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학생들이 라이팅을 하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수준 높은 학생들은 라이팅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초등학생이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길고 수준 높은 그런 글쓰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못하는 친구들은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파닉스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수준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편이죠. 네. 현실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계속 수업을 하는 것을 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각 반에 통역사를 한 명씩 뽑았어요. 천천히 말하되, 계속해서 천천히 말하되 표정을 보면은 보이거든요. 저 지금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통역사, 미니 티처라고 해서 이제 한 명씩 뽑으면 그 친구들이 통역을 해줘요. 그러면 영어로 표현해서 이런 말이 한국어로는 이런 표현이 되는구나 하고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런 이해가 되게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그 교과서에 제시된 교육과정대로 수업을 하되 약간 지루해질만 할 때는 뭐 다양한 활동들을 가지고 와서 수준이 낮은 친구나, 여기서 수준이 낮다는 건 영어 수준이에요. 영어 수준이 조금 부족한 친구나 수준이 높은 친구나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 만한 뭐 게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 있는 편이고요. 또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짝이 되어서 어떤 짝 활동으로서 무언가 그 아웃풋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부분이고요. 수준에 맞춰서 그 교육과정 짜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수준별 교육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과목이긴 하죠. 공통점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좀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는 언어잖아요. 언어는 사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꾸준히 제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또는 뭐 학원에 다니면 학원에 다녀서 또 배울 수 있겠죠. 또는 화상 영어라든가 전화 영어 같은 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영어로도 영화라든가 드라마에 푹 빠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인풋이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인 것 같고요.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도구로서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이요. 두 번째는 수준이 높다 싶은 친구, 말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읽기 쓰기도 잘하고 얘는 영어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구나 하는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영어 책을 정말 많이 읽습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영어 또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책 스토리북을 꾸준히 많이 읽는 친구들이 결국은 잘 읽고 잘 쓰고 말까지 잘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어휘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구태의연한 어떤 그 방법일 것 같기도 한데, 많이 읽으면 많이 외워지기는 한데 그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뭐 단어 외웠듯이, 중고등학교 때 단어 외웠듯이 단어를 따로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단어를 따로 외우면서 많이 읽고 또 많이 말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선은 많이 읽고, 또 그 책에 나오는 단어를 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단어장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꾸준히 외우고, 그 단어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외국 선생님, 영어 선생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단어나 표현을 꼭 사용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만난 수준 높은 친구들은 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한 어머니들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어머니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은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성향이나, 영어 요즘 비싸니까 가정의 경제 상황,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한 아이가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영어 노출이 됐는데 영어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 영어로 된 오디오북 같은 게 요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혼자 듣고서 외우고 막 따라하고 그런 영유아 아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외국인 보면 가서 말 걸고 싶어 하고, 그런 친구들은 확실히 영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표현을 하고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두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영어를 좀 못하시거나 영어에 큰 관심이 없으시거나 자신감이 없으시면 영어 유치원을 보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언어는 노출이 얼만큼 되냐가 그 실력에 크게 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영어에 관심이 많고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 보이는데 노출 빈도수나 아니면 절대적인 그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다면 그 아이 스스로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아직 아기이긴 하지만 나도 쟤만큼 잘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영어에 특별한 관심이 보인다. 그러나 나는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 하면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 아이를 보내봤어요. 저는 사실 한 아이는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한 아이는 조금 후회 중이라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이들이 영어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보냈고, 또 제가 그 시기에 굉장히 바빠서 아이들을 지도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보낸 것도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일반 유치원에서 뭐 3지망까지 넣는 게 있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옵션이 없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냈는데 아이 중에 하나는 가서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조금 모범생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여서 자유로운 분위기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조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랑 비슷한 영어 유치원을 보내서 한 반에 20명이 있었고, 뭐 학교처럼 책상에 앉아서 외국인 선생님이랑 한국인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지도를 해주시고 체육 시간이 있어서 뭐 강당에 가고 이런 그 커리큘럼을 가진 영어 유치원을 보냈는데 아이는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영어 유치원에서 대부분 그 학교처럼 좀 정제된 태도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유치원은 약간의 경쟁 구도를 좀 구축을 해서 아이들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책을 몇 권을 더 읽고 무슨 메달을 받을 거야 하는 그런 결심들을 좀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스펠링 테스트에서 나는 꼭 1등을 할 거야. 이거를 뭐 제가 강요한 건 아닌데
그 영어 유치원 분위기 속에 젖어서 그런 걸 약간 즐기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게 다녔고, 외국인 선생님을 그때 처음 만나면서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 처음에 있었던 낯설음을 조금 친근함으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그 문화적으로 습득하는 부분을 굉장히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참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 아이가 4학년인데 아직까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영어 유치원 다닐 때 너무 좋았고 즐거웠고, 뭐 이런 체육 시간도 재밌었고 영어 시간도 재밌었고, 심지어 밥도 맛있었고 장난치는 아이가 없어서 좋았고, 이런 이야기들 해서 얘는 참 잘 보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저에게는 이제 이 친구는 사실 조금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향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 아이는 좀 더 창의적인 아이고 이 아이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맞는 아이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엄마로서 한 아이만 보내기에는 나중에 좀 후회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안 보내게 되면 이 아이가 나중에 내 원망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둘 다 보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 친구는 가서 조금 힘들어한 게 그 경쟁적인 분위기를 좀 싫어했고, 영어를 언어로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공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 것 같아서, 얘를 영어 유치원에 보낼 거였으면 이런 영어 유치원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영어 유치원에 보낼 걸 그랬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이 성향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영어 유치원마다 특색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색을 갖고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일반 유치원에서는 누리 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학교 들어갈 준비를 해줍니다. 7세가 되면 알림장 쓰는 방법, 또 학교에 들어가서 꼭 해야 되는 것들, 생활습관 잡는 방법, 또 한글 지도 등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꼼꼼하게 지도를 너무너무 잘 해주셔요. 그런데 영어 유치원은 이름은 유치원이지만 사실은 학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리과정에 대한 지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집에서 채워주셔야 돼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스트레스일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7세에 일반 유치원을 보냈으면 한글 교육을 따로 안 시켜도 되었을 것 같은데, 저는 따로 한글을 가르쳤어야 되고, 뭐 생활습관 잡는 부분도 더 집에서 훈육을 강화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트레이닝을 시켰어야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이 좋다더라, 아니면 다들 영어 유치원을 가니까 나도 보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아이 성향을 잘 파악을 하시고, 아이가 영어에 얼마큼 흥미가 있는지 우선은 제일 먼저 그 부분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시기로 했다면 어떤 영어 유치원을 보내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아주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아이가 코로나 시기에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그때 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때 영어 책 한 권에 어떻게 보면 정말 꽂혔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꽂힌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더라고요. 영어 책 한 권을 계속 읽고 또 읽더니 약간 시리즈로 되어 있는 책에서 확장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권만 한 10번 읽더니 그 시리즈를 한 10번씩 읽더라고요. 10번 읽고 나니까 뭐 비슷한 책을 또 찾아달라고 해서 제가 비슷한 시리즈를 또 구입을 해서 아이에게 줬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영어 실력이 좀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유치원 다닐 때보다 오히려 코로나 때 영어 책을 계속 읽으면서 영어 실력이 확 늘어서 지금은 조금 비슷한 상태고요. 저는 그때는 뭐 반은 읽어주고 반은 뭐 아이 보러 읽으라고 하다가, 시리즈 하나 끝났을 때는 혼자 읽으라고 두었는데 아이가 굉장히 좀 좋아하면서 즐겨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나 영어나 사실은 뭐 그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을 찾아주는 것,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만큼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없고, 또 아이의 발달 정도나 아이의 흥미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영어 교육의 파트너가 된다면 참 좋은 방법이고 좋은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엄마표 영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실패하실까?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엄마 자체의 흥미인 것 같아요. 영어에 대한 흥미. 어머니께서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지속적으로 해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매일 30분씩 영어를 읽으면서 같이 듣고 아이와 뭐 영어로 놀이를 하고 영어 관련된 유튜브를 본다든지 화면을 본다든지 하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계속 해나가실 수가 있는데, 엄마 자체가 영어가 그닥 재미있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가 지겨워서 못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건데, 엄마가 재미가 없고 엄마가 자신이 없고 엄마가 이게 숙제같이 느껴지면 하다가 말다가를 반복하게 되면서 결국 흐지부지 되고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끝까지 해낼 수 있는지, 이 끝은 사실은 부모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표한 바까지 해낼 수 있는 그 체력이 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 그 체력의 근간에는 엄마의 영어에 대한 흥미인 것 같아요. 아이랑 했을 때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나는 영어가 그닥이야, 영어가 그다지 재미있지 않아, 그래도 한번 해볼까, 엄마표 영어가 유행이니까 나도 해볼까 라고 하면 어머니께서 먼저 영어를 해보세요. 어머니께서 먼저 영어 공부를 해보시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먼저 영어 공부를 해보시고, 그때 흥미를 찾으셨다면 아, 지속할 수 있구나, 본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이와 함께 공부한다는 의미로 함께 해나가실 수 있는데, 해봤더니 나는 재미가 없어, 나는 별로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이거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굳이 뭐 엄마표 영어를 안 하셔도 좋은 영어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영어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이 대답하는 이유는 영어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는 너무 많이 외워야 돼요, 단어 시험 봐야 돼서 너무 힘들어요, 단어 외우는 거 너무 힘들고요, 영어학원 가면 시험만 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대부분 영어를 언어가 아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공부 과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영어를 싫어하기 전에, 영어를 과목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언어로 받아들이게끔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그 손쉽게는 영어로 된 영화를 보여주신다든지, 또는 영어로 된 팝송을 계속해서 들려주신다든지, 또는 영어로 된 만화를 가끔씩 보여주신다든지 해서 영어는 언어다, 영어는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의 수단이다라는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영어가 너무 아이 수준에 맞지 않게 어려운 경우,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고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그 레벨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제 영어 학원 보내시는 어머님들이 레벨업 하면 너무 좋아하시고, 이 학원은 왜 레벨업을 빨리빨리 안 시켜주시고,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레벨업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의 수준에 맞는 반에 들어가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지, 아이가 수준보다 너무 어려운 곳에 가면 우선은 주눅이 들어요. 사실 언어는 자신감이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어렵지 않게끔 좀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저는 영어 발음이 좋지가 않은데 제가 영어를 가르쳐도 될까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제가 가르쳤다가 오히려 아이 영어 교육에 있어서 좀 독이 되지 않을까요? 하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이 되시되 엄마가 직접 다 뭐 시범을 보여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선생님이시되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이지, 아니면 즐겁게 활동을 같이 해주는 파트너의 역할이지, 엄마가 다 읽어주고 발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인토네이션은 이래 라고 직접 다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리소스들이 많아요. 유튜브도 있고 오디오북도 있고 다양한 그 영어 교육의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엄마가 영어를 설사 잘 못하시더라도, 아니면 발음에 자신이 없으시더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계라고 하면 엄마표 영어는 엄마표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엄마표 수학도 마찬가지고 엄마표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해 나가는 게 힘들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한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속해 나갈 자신이 없으시거나 했는데 흐지부지 됐거나
또 다시 했는데 흐지부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굳이 일찍 시작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는 흥미가 되게끔 관련된 비디오를 보여주신다든가 영어책 오디오북을 계속 들려주시면서 흥미만 잃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사교육의 힘을 빌어도 되고요. 또 공교육에서도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교육 과정으로 영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선은 내가 잘 할 수 있는지, 아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뇌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어로 생각하는 뇌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라고 하는 것은요, 영미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는 어떻게 보면 사고 전반을 지배하고 문화의 가장 큰 축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어 뇌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한 어떤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의 어떤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뇌를 발전시킨다라는 목표를 두셨다면 아이가 조금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국어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인풋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런 목표를 세우셨다면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서 아이와 여행도 많이 하시고 아이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테마를 가진 이벤트를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책도 물론 좋고요. 또 공연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해서 계속 그 관심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책 중에 영어 책 중에 하나가 마틸다라는 책이 있어요. 로얼드 다hl 책 모두 다 아실 것 같은데 다행히 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아이들도 읽고 저도 읽고 마틸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화도 보고 또 뮤지컬이 올라가면 뮤지컬도 보고 또 그 당시 영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당시 영국 문화는 어떤 문화였는지 영화에 나온 또 책에 나온 학교와 우리나라 학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계속해서 깊이 있게 확장을 해나가면서 문화 자체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영어뇌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영어가 가진 근본 속에 있는 힘,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인 축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저렴하게 라고 말씀하셔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책도 괜찮고요. 아이가 조금 수준이 된다면 신문도 괜찮고요. 또 저희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했던 방법인데 테드라는 영상 아시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어서 저는 테드 강연 연설문을 뽑아서 계속해서 읽고 또 따라 읽게 하고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소리 내어서 읽으면 귀에도 자극이 되고 입에도 자극이 되고 머릿속으로도 계속 구조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어 지능이 동시에 활성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영어를 익힐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읽어주시기 힘들다면 아이 혼자 읽게 해주셔도 되고요. 요새는 오디오북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듣고 따라 읽고 한 번 듣고 따라 읽고 하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가서 영어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서러운 일도 겪고 너무 슬퍼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할까 하고 막 울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했던 방법 중에 여러 가지 그 영어를 빨리 늘리기 위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문 읽기였어요.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USA Today라는 신문을 펴놓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큰 소리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나운서가 읽어준 그 뉴스 스크립트가 있으면 따라 읽기도 했고 그런 게 없는 아티클은 그냥 혼자 읽었는데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너무 컸어요. 아침에 30분 읽고 수업에 들어가는 거랑 안 읽고 수업에 들어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여서 안 읽고 들어갔을 때는 제가 막 스스로 느끼기에도 창피할 정도로 버벅댄다고 하죠. 예,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입을 풀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간 영어 뇌가 활성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던 것 같고요. 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글밥이 많지 않은 스토리밥 같은 거는 제가 소리내서 읽기를 시키고 있는데, 소리내서 읽으면 자기 발음이 어떤지, 이 단어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다음 단어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읽기 때문에 영어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어떤 셀프 체크도 되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가장 저렴한 영어 공부 방법은 소리내어 읽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준은 흥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흥미예요.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상, 아무리 좋은 책이어도 아이가 흥미 없는 분야라든가 아이가 흥미 없어 하는 스토리라면 지겨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선 한국어로 된 책이나 한국어로 된 영상 중에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한국어보다 훨씬 쉬운 레벨의 책이나 영상을 찾아서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처음에는 같이 계셔야 돼요. 아이한테 너 그냥 읽어 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읽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계시면서 처음에 뭐 한 줄 정도는, 한두 줄 정도는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먼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따라서 읽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문제점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으나 제가 느끼기에는 교사가 교사로서의 역량을 펼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사들은요, 어떻게 보면 특수한 교육을 받았어요. 특수한 전공을 했고, 초등교사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을 다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초등교육 공부를 하면서부터 내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림을 그리는 교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왔을 때는 내 역량을 마음대로 펼칠 수가 없고, 교육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또 진행함에 있어서 막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좌절을 계속해서 겪게 되고, 그 좌절이 쌓이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열정을 잃게 된다고 할까요? 열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동료들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거 혹시 내 탓을 하게 되지 않을까? 누가? 교장, 교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 이럴 경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한 경우에는 나 이럴 경우 내가 책임을 물어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거 아닐까? 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나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방패밖에 없다는 생각이 교육활동을 좀 축소화시키게 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생활 지도를 함에 있어서 또는 학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교사들은 교육 전문가고 교육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가장 적절한 활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인데, 10가지를 생각을 했다고 하면 한 2-3가지밖에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 부분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 이 부분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부분은 아이들이 싸우게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따지다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 진도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조금 답답한 현실이고요. 사실 대한민국 교사들만큼 능력이 뛰어난 그런 교사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즉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예쁜 교실, 멋진 교실, 또 훌륭한 교육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모인 곳인데, 그런 교육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율성이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누적된 답답함, 누적된 자괴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지침이 내려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변형해서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주제 글쓰기라고 바꿔서 일기쓰기 대신해서 학교에서 또 반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받아쓰기는 한글 교육을 그렇게 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요즘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원하셔서 다시 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고 한데요. 저는 이런 것까지 왜 관여를 하나? 교육청에서? 이거는 사실 담임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담임의 자율성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지? 왜 이거는 하라고 하지? 라는 의문점이 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일기는요, 글쓰기 수단이기도 하지만 담임과 아이들 사이 소통 창구이기도 하고요.
사실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래포 형성이 참 중요한데 코멘트를 달아주는 것은 그 래포 형성을 하는데 되게 좋은 도구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생활을 파악하기에도 참 좋은 도구이기도 한데 아이들의 이제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염려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대 담론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는 기본 소양 교육을 하는 곳이고요. 사회인으로 나가기 전 가장 기초적인 어떤 생활 태도를 갖추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높은 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실에서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활동은 담임 교사의 자율성을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상벌제도가 좋다 나쁘다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외적 보상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훈육을 하고 규칙을 지키게 하고 어떻게 보면 교실은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외적 보상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데 언젠가부터 상벌제도를 저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닌데 다른 옆반 선생님이시라든가 아니면 주변 동료들에게 들리는 얘기는 왜 상벌제도를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은 초콜릿 2개를 받는데 우리 아이는 하나밖에 못 받게 하냐, 우리 아이만 미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안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체험학습을 가거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이제 아이들 사진 찍어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되도록 많은 사진을 찍어서 학부모님께 공유해드리기도 했는데 저는 정말 좋은 의도로 이렇게 즐거운 날 아이들이 즐거운 기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선생님이 어떤 아이만 예뻐해서 쟤만 제일 가운데에 세워서 자꾸 사진을 찍으신다. 우리 아이는 얼굴이 찌푸리고 있는데 그때 사진을 찍으셨다. 저 선생님이 저 친구만 예뻐하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나 황당하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 친구는요. 항상 가운데에서 환하게 웃던 친구는 사진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사진 찍자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예쁘게 웃고 있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사진에 많이 등장을 했던 친구고요. 제가 누구를 더 예뻐하거나 누구를 더 미워하거나 그래서 사진은 그 아이만 예쁘게 나온 사진을 막 올린다던가 그런 경우는 없는데 되게 사소한 오해이긴 한데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진도 찍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손해일까요?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궁금해하실 학부모님들, 또 대부분의 좋은 학부모님들이 덩달아 손해를 보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경우 말씀을 드리면 저희 반에서 좀 다른 친구들을 신체적으로 때리고 다닌다던가 접촉을 한다던가 과하게 반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말릴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야단칠 수도 없고 그래서 하지 마라 계속 반복을 하고 데리고 나와서 따로 얘기하고 어머니께 따로 말씀드리고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다른 아이들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저 아이가 좀 조용히 있었으면, 저 아이가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오늘도 저 아이가 나를 때렸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학교 폭력인가? 하고 이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제 양쪽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이 아이가 때리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 다른 착한 친구들이 불편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교육 활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시간을 생활지도에 대한 생각으로 바꾸게 된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덜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그 시간으로 꽉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현실적으로는 어머니께 전달해 드린 거, 매일 일지를 쓰는 거, 매일 하지 마라 하고 하는 거, 다른 아이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면 그 아이들을 위로해 주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고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좌절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도 없었고 말씀을 드려도 어머니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해를 좀 해달라, 시간을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었고 이제 친구들이 교실에서 한두 명 있을 경우 다른 아이들이 받게 되는 영향,
또 부정적인 영향, 불편함, 또 어떻게 보면 누적된 피로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상상을 못 하실 만한 일들이 교실에서 많이 일어나요. 한참 전 얘기이긴 한데 그 친구는 착한 친구였어요. 착한 친구였고 제가 예뻐하는 친구였긴 한데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조금 돌변하는 경우도 있고 평소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가끔씩 그게 좀 비뚤어져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욕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들었고 놀라웠어요. 놀랍고 화가 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학교 후에 친구를 남겨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수업 후에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를 시킨 후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예상했던 반응은 죄송합니다 아니면 따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였는데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놀랍다는 듯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저희 애는 지금까지 욕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선생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약간 망치로 이렇게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반응을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길게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우리 애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 욕을 했을 리가 없다. 선생님이 잘못 들으셨을 거다. 그리고 이따 저녁 때 아이가 오면 충분히 좀 이야기를 해보겠으나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달을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 가장 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되게 큰 일은 아니에요. 있을 만한 일이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은 겪어보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7, 8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그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그 친구와 따로 상담을 했는데 그 친구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고 선생님한테 그런 태도를 보인 거는 너무 죄송했고 하고 한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은 좋은 화해의 타임을 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좋은 관계를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그 어머니께서는 그 다음에 만나뵐 일이 있었는데 사과를 하시거나 잘 지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기는 했어요. 이런 예는 너무나 비일비재한 예이기 때문에 대단한 예도 아니고 이런 일들은 선생님께서 누구나 겪고 있으신 일이고요. 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느닷없이 학부모님이 찾아와서 교실을 찾아와서 욕을 하고 교장실을 찾아가서 담임인 제 친구 욕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학교폭력 사태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럴 경우는 가해자든 그 피해자든 학부모님께서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선생님 뭐 하셨냐 애 안 보고 뭐 하셨냐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거나 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요. 교육은요 보육과 달라요. 그리고 저희 반 같은 경우는 3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이지 때리지 말아라 하고 잡는 역할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학교에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아이들이 인지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지 매일같이 때리는 아이를 매일 잡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34명의 아이들 그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교육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역할은 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그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때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욕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이나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저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묻는 그 분위기가 가장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학교 분위기가 과거와 많이 다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고 그게 말이 돼? 지어낸 얘기 아니하고 하시는 어른들,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뉴스에 나온 것보다 더 심한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고생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방패막이 없어서 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테두리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를 피해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유행처럼 돌아가고 있는 말이고요. 누구나 한 번씩은 되뇌어 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요.
모범생 출신이시죠. 그리고 참 책임감이 강하시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을 알아서 착착착 하시는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참교사는 단명한다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스스로를 나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하자, 이 정도도 충분해 하고 읊조릴 수 있게끔 해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 이외에 있는 것, 또 교육청 지침 이외에 있는 것들을 하게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교사 개개인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교사라 하면 그 노력을 더 많이 쏟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많이 받는다든지 또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이 성과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든지 하면 교사 자신도 실망하지만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는 책 한두 권을 정해서 교육과정을 모두 재구성해서 아이들과 같이 좀 재미있는 활동들을 했었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조금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을 때는 관련된 내용을 싣고 있는 연관된 동화책을 가지고 와서 전체 활동으로도 하고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에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짜기도 했는데 그러려면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교과서 한 권을 새로 집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학습지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고 아이들 모둠 구성하는 거나 또 프로젝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 노력이 아주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참 재미있게 했지만 지금 하라고 하면 저는 약간 주춤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어떻게 민원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을 활용한 프로젝트 교육은 참 좋아요.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몇몇 학부모님들은 싫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불편한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 숙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많이 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 모둠 안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도 있고 또는 왜 교과서 안 가르치고 너는 다른 걸 갖고 와서 가르치려고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활동을 구성하기 전에 이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난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안 하게 된다는 거죠. 하는 활동을 10개 중에 2-3개밖에 할 수 없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기도 한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나 그렇게 활동 구성을 할 때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얻은 게 뭐였지? 나는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부심 정도 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그 정도인데 그래 참교사는 단명하니까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께서 비슷한 생각을 하시고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성과라든가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로 일어나라서 자리에 앉아라 외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교감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든가 또는 학교 보안관분의 도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교사가 잡아서 앉힌다든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아이가 좀 진정이 되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는 알 수가 있겠으나 전문적인 상담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의 경우는 아이의 원인 파악까지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담 교사가 상주에 있는 학교가 사실 많지가 않고 아이를 물리적으로 제지를 하거나 했을 경우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위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냥 참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안타깝고요. 예를 들어 근데 학부모님께서 좀 협조적이신 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이 되면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전문적인 상담을 권유해 드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님은 그런 전문적인 상담을 권유해 드렸을 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는 반복기를 하고 기도를 하죠. 올해는 너무 힘든 친구는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운의 1년을 맡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퇴사 고민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선생님들, 뭐 한 10년 차 이내에 젊은 분들은 이직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로는 급여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급여가 오르지 않고 있고요. 뭐 물가 상승률이 3.5%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뭐 1% 내외로 오르니까 사실상 삭감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게 몇 년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이 친구들과 같이 발령 받았어요. 뭐 친구는 대기업 입사를 했고 저희는 교사가 되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의 이제 교사들은 공부를 웬만큼 했던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대한 또 물질적인 대가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 선배 세대만 해도 연금이라는 메리트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도 연금 개혁이 한번 됐고 밑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져서 연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만큼도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직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환경인데, 교사에 대한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고 사회적인 지위도 어떻게 보면 많이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여서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교사들을 좀 지치게 하고 또 그 부분이 이직으로까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 후배들, 신규들 보면 저조차도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여기서 고생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만큼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저희끼리 모이면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 그만두면 뭐 할까? 너무 슬픈 현실이죠. 사실은 가르치고 학교에서 아이들과 있는 걸 다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현실적인 부분과 맞닿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교육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위,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또 저희 집 아이들을 봤을 때 나는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가 온전한 사회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키워나가는 게 저희의 목적과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로서, 교사로서 또는 작가로서 저의 어떻게 보면 책무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구독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학교 교육, 이 시대에 필요한 가정 교육은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